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오늘은 5대에 걸친 역대 전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현 정부에서는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대 전 정부의 규제에 해답은 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주식과 똑같이 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사이클은 반복된다는 것인데 추세 수준을 중심으로 정점으로 올라갔다가 저점으로 내려갔다 합니다. 정점 2개 포인트 사이를 주기라고 하고 정점과 저점의 폭을 진폭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간별 경기 변동의 흐름을 줄여서 하회 상후라고 줄일 수 있는데 정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후퇴 구간이라고 하고 더 떨어지면 하향 구간이 되는 것이고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을 회복 구간, 회복에서 정점까지의 구간을 상향 구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경기 변동의 순환 주기에서 주식과 다르게 주기도 길고 진폭도 크답니다. 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 주관적 판단하에 한번 나열해보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정부 규제, 공급자 비용, 소비자 물가, 주택 전세, 은행 금리, 주택 매매, 개발 호재 등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출발점은 곧 기름, 국제 유가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비싼 원자재를 받아서 제조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 비용 역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역시 올라가게 되고 은행도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은행 금리도 당연히 올리겠죠. 은행 이자가 올라감에 따라 은행 이자가 월세보다 더 비싸니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안 받고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갭 금액의 차이가 아주 커져서 주택 매매는 쉽지 않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정부 규제 또는 정책과 개발 호재는 따로 빼놓았는데 정부 정책과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개발 호재가 각 단계에 첨가된다면 이 사이클과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공급 비용 또한 조정돼서 신나게 공급하게 되겠죠. 소비자 물가도 하락하고 은행 금리도 떨어지면 사람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전세 살아봐야 매수해서 살다 보면 집값은 올라가겠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매로 전환해서 거래도 활발해집니다. 개발 호재는 이곳에 집가 상승에 불을 지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너무 올라가게 되면 정부 규제나 정책 역시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규제와 대책을 알아보면 답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하는 사람들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제가 누구한테 일을 배웠냐는 것이죠. 문서 초안의 기한은 장차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실무자가 합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이 신속하고 긴박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신속하게 대응방을 만들어야 하고 이때 초안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것이 과거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공문서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 공무원 시절에 그랬으니까요. 결재권자와 검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과거에 초안을 잡았던 사람들이고 시간이 흘러 그 실무자가 승진해서 결재권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실한데? 익숙하면 뭐지?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트렌드 몇 개 넣고 용어 몇 개 수정해서 결제 올리고 하달에 이러면 됩니다. 과거를 보면 이번엔 뭐가 나오겠지라고 예상 가능한 게 규제를 했으면 풀어주자. 너무 풀어줬으니 너무 올랐네. 그러니까 규제하자. 이러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전국 34%, 서울 56%로 아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이 규제 위주로 진행했다 보시면 되는데 2003년도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수도권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종부세 도입과 시행을 했고 토지거래 허가를 강화했습니다. 정부가 올라갈 곳을 콕 찍어줬다는 것이죠. 2005년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했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강화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으로 확대했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도 중과시켰습니다. 2006년도는 투기지역에 담보 인정 비율을 뜻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를 40%로 강화했고 금융권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도 시행했습니다. 2007년도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청약 가점제를 시행했고 수도권 민간주택 전매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때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다 보니까 규제는 곧 집값 상승이라는 이론이 입소문에 의해서만 진행되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정보도 빨랐기 때문에 대중화되었을 때는 이미 집값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알아보면 뒤에서 언급할 텐데 2008년도는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절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기준금리가 최고 5.25%니까 체감되는 이자 부분은 거의 10%에 육박했습니다. 기름값도 경유가 2,000원이 넘었으니 공급 비용 또한 엄청났겠죠. 이때는 미분양도 엄청 많이 속출했었고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도는 LTV 비율 상한을 70%로 완화시켜줬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1.1%로 완화시켜줬습니다. 일시적인 이가구 양도세 부과 기준도 2년까지 완화시켜줬고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으로 올려줬고 종부세 제도 개편도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주택자 양도세도 중과 배제해줬고 재건축 용적률도 300%까지 허용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도 폐지시키고 강남 상구 외에 투기 과열지구도 해제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현 정부와 교집합되는 부분이 거의 합집합 수준입니다. 2009년도는 양도세 완화 범위를 확대했고 다주택자 양도세도 일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신축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시켜줬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다음 카드는 112개 조정지역도 대규모 해제가 해줄 것인가 아니면 분양권 전매 제한 카드가 될 것인가입니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가 조정지역 대상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인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해제되면 다주택자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중과 주담대 대출 완화, 자금 조달 계획서 등 10가지가 넘는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데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수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해서 투기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가 돈 있는 무주택자에게 투기하기 아주 좋은 예죠. 2010년은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 세율을 6에서 36%를 적용을 했고 취등록세 50% 감면을 연장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2년 연장했고 한시적 DTI도 자율 적용했습니다. 2011년도는 취득세를 2011년까지 50% 감면해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폐지 예고했고 강남 상구도 투기지역에서 아예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1주택자 양도 비과세 보유 요건 또한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했습니다. 엄청납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미분양이 속출했으니까 미끼에 떡밥을 던진 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렇다 할 정책은 웬만하면 다 아는 최경환 씨의 앞자를 딴 초이노믹스로 대출 많이 해줄 테니 빚내서 집사라인 것 같습니다. 2013년도 9억이야 국민 편수 면적에 신규 분양주택 구입 시 3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 것과 전월세 사는 서민들에게 보증금 70%까지 대출해준 것, 2014년도는 LTV 전 금융권에 대해서 70% 적용하는 것, DTI 60%로 완화시켜준 것,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킨 것과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주택수를 1주택에서 3주택으로 분양을 허용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015년도와 2017년도까지는 시크릿 가든을 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규제 발표는 곧 집값 폭등이다. 영끌하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2017년도는 어마무시한 정책인 파리 대책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른다 싶으면 조정지역으로 묶였고 전매도 강화했고 LTV DTI도 10%씩 강화시켰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수도 3주택에서 1주택으로 다시 축소했고 조정지역 2주택자 양도세도 기본 세율에다가 1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올렸고 분양권 양도세도 50%라는 어마무시한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주담대도 제한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조정지역 비과세 2년 거주
거주 요건을 추가 옵션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사 공무원들이 A4 용지가 남아돌아서 종이 접기 했다고 하던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 되니 1톤 트럭으로 A4 용지를 실어 날랐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난입니다. 2018년도도 투기과열지구는 계속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를 합상 과세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장기 임대주택 보유 1세대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평생 딱 한 번으로 제한했고 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최종 1주택만 보유하는 날로 기산하였습니다. 임대료도 5%로 추가시켰고 일시적 2주택 기간을 1년과 전입 요건까지 덤으로 진행했습니다. 2020년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분양권도 포함시켰고 3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를 최대 4%로 올렸으며 2년 미만 주택 및 입주권 양도세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로 규제했습니다. 법인 종부세 3% 적용과 6억 공제도 폐지했고 조정지역의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대 6%로 강화했으며 양도세 1년 미만 70%, 2년 미만은 60%로 분양권 1년 미만도 70으로 해서 팔면 먹잘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취득세도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는 8%, 3주택은 12%로 다주택자는 집 사지 말라고 했고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 증여세도 때렸습니다. 임대주택을 장려했던 곳과 상반되게 단기 임대 4년짜리는 폐지하고 자동 말소시켰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 곳과 임대차 3법도 통과시켰죠. 정말이지 할 수 있는 규제란 규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쥐도 도망갈 곳이 있는 곳을 마련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전체 34%, 서울 52%로 노무현 정권과 비슷한 수치긴 한데 체감은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부동산 시장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초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이전 정부가 규제가 심했다라고 하면 새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전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고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라고 하면 새 정부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좀 나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과거에 선배님들이 했던 문서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업그레이드된 시즌2라고도 하고 부동산계에서는 새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업그레이드된 시즌2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단기간이라는 것에 집중해 볼 만합니다. 공통적으로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들의 하나가 금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의 기준 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2008년의 기준 금리가 최고 5.25%였고 2020년 최저 금리는 0.5%였으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론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집값이 상상했던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때 집값이 어땠습니까? 국내 경기 상황도 영향을 미쳤고 지역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올랐고 규제를 통해서 일부 지역을 묶으면 풍선 효과로 인접 지역이 더 올랐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1.75%로 2008년도에 비교해보면 몇 배 낮은 수치이긴 한데 기름값을 보면 2008년도보다 더 비싸니까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보면 압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금리도 몇 번 더 올린다는 예고 뉴스도 나오고 연말까지 대출금리가 8%까지 간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코로나도 있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기도 하고 종식될 때까지는 시중의 돈을 걷어들인 다음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듯 합니다. 다시 현 정부로 돌아와서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시즌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이고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LTV도 상한선을 확대했고 양도세 중과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한시적 배제 조치를 했지만 종부세 부담을 위해 1주택자 특별공제 3억도 신설했고 다주택자 종부세도 중과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시켜서 비과세를 완화했고 신규 주택에 대해 전입 의무를 폐지시켰으며 조정지역 대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재건축 관련된 규제도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해서 9월까지 난리입니다. 3분기에는 조정대상 지역 등 해제 발표가 있다고 하고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한다고 하니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정부의 공문서를 컨트롤-C, 컨트롤-V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공급 물량이 많아서 전세 대란으로
홍역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되고 있고 또한 다주택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치에 호재가 계속 남아있는 곳이라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카드에 팔까 말까 고민 엄청 하고 있습니다. 매도자들은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로 1년이라는 시간을 벌어놨기도 했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또 연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직까지는 팔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것 같아서 그러는 거죠. 즉 매도자들은 매수자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금액대가 오면 매수를 하려고 대기 중이라는 것도 알고 금액이 문제지 수요자는 계속 대기 중이라는 것 때문에 물량 소화되는 것 보면서 물건을 거둘지 올려 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현 정부의 세종시에는 어떤 규제, 어떠한 완화 정책의 카드를 원하십니까?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배제에서 2년 연장 아니면 완전한 배제입니까? 두 번째로 세종시는 투기지역입니다. 어떤 분은 투기지역이지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지 않냐고 하시는데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다 포함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세종시가 해제됐다고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중과 주담대 대출 완화, 취득세 특혜,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있는 사람에게는 살림살이 괜찮아질 겁니다. 매수자 주담대 완화 카드 이거 가지고는 쉽지는 않고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주담대 원리금 상한이 아니라 이자만 상환해야 살판 나죠. 공시가격 2020년 수준은 계속 지속 유지해주고 임대차 입법 폐지로 전셋값도 올려주고 신규 임대차 사업 장려로 비과세 받도록 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순차적이지만 아파트 공급 계획을 좀 연장을 해주고 산업단지나 국회 이전, 대통령 집무실 조속화, 대학교, 법원, 검찰청과 백화점 유치 등이 끝난 뒤에 인구가 유입되면 그때쯤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지 예상해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불황 속의 기회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사고, 땅도 사고, 상가도 사고, 더불어 임대하실 분까지 저한테 연락을 꼭 주십시오. 수익은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